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당 한 두 가지 정도씩 제가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일정 때문에 좀 바쁘신 안태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정 교수님 그리고 박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표자께 드리는 질문이긴 하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태일 리더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수많은 유통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 지출도 많은데 또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일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리더들의 인식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마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의존도를 우리 유통기업들이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여러 시장으로 지금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아직도 장벽이 높고 일본, 동남아는 중국보다 시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운데 중국 관계가 호전되기만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전통적으로 유통이나 이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디지털에 있어서의 어떤 좀 성공한 커머스 업체, 대표적으로는 쿠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컬리라든지 무신사와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 자체가 이제 디지털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 기업들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사실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개선시키고 있는 사례들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제가 세션에서도 소개해드린 올리브영 사례라든지 국내 유통기업 중에서도 어떤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리더십이 그런 디지털 전문가 그룹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외부에서 채용을 한다라든지 혹은 내부에 있는 분들을 그런 리더들을 좀 배치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 구조에 있어서도 이런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채널을 오프라인 채널과 별도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로 합쳐서 전체적인 것들을 전체 채널을 놓고 보는 이제 조직 구조를 좀 운영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일로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일하는 방식도 디지털과 이제 기존 다른 채널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도 좀 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KPI를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이외의 채널들은 디지털 이외 채널의 성과만 측정하거나 디지털은 이제 디지털 성과만을 측정하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디지털 성과까지 같이 좀 바꾼다라든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형태를 유도하는 그런 KPI들을 세팅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좀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올리브영 사례 같은 사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이제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유통기업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정체된 어떤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 시도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좀 어드바이징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사실 유통기업, 그 다음에 뭐 종합 플랫폼이냐 아니면 카테고리 킬러냐, 그 다음에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느냐, 소비재 기업은 패션이냐 아니면 식품이냐 화장품이냐에 따라서 사실 다 뭐 진출해야 되는 국가라든지 방식도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글로벌라이즈의 어떤 방식들이 특정 국가들에 대한 좀 마켓의 어떤 시장 매력도나 뭐 여러 가지의 진입 타당성들을 분석을 하고 그 국가에서 이제 성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성장을 좀 이룬 다음에 뭐 다른 국가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형태의 접근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 해외의 대형 플랫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국가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그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뭐 APR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D2C의 역량을 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같은 시장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진입을 해서 좀 성장을 시키고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한국에서의 그 디지털 마케팅의 역량, 커머스의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글로벌의 대형 플랫폼의 성격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렵게 여러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좀 하나씩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 국가 차원의 어떤 접근보다는 플랫폼들을 놓고 그 플랫폼들의 성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한 번에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좀 기존의 접근의 어떤 방식의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관련해서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보다는 사실 최근에 디지털 마케팅, 뭐 그런 커머스 오퍼레이션을 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례로 잘 참고를 해서 글로벌라이즈를 좀 여러 플랫폼들에 동시에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접근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나라 중심, 국가 중심의 접근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그 제품과 관련이 있는 플랫폼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약속 때문에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니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 중에서 유통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 하나만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경쟁력 관점에서 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좀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이제 바게닝 파워를 얼마나 갖고 있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가 이제 자체 D2C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 방향의 선회로 본인 이제 자체 몰을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이 계속 좀 견고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 중에서는 뭐 단연 아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안태일 리더님 말씀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커머스 시대라고 현재 유통시장 상황을 정의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사이에서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각 유통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통사가 취해야 할 충성 고객 확보에 필요한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의 쟁점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차별화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 하면서 근데 다른 회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차별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정한 차별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별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줄 수 없는 뭔가 밸류를 제공할 때 이 회사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고객이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통사라면은 당연히 다른 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상품 구색, 차별화된 상품 구색,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가 이제 결국은 차별화의 포인트인데 그래서 유통사들이 그렇게 PB, 소위 말해서 프라이빗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회사들이 줄 수 없는 브랜드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PB를 만들 수 있으면 분명히 우리 회사가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전달하는 매장이나 또는 배송하는 서비스나 다양한 그런 편의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다른 회사 대비해서 굉장히 차별화되고 굉장히 편리하고 뭐 가치가 있다. 이랬을 때는 고객이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지금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보면 우리가 그걸 이용함으로써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편리하고 가치가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충성 고객을 우리가 계속 가지려면 이런 상품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그래서 결국 충성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를 우리가 고객한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게 멤버십 전략이죠. 근데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이 비슷하다면은 PB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안에서는 사실 고객들이 자유자재로 이동을 합니다. 다른 플랫폼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우리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다 이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결국은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라는 어떤 그 금융 결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컨텐츠, 오락거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멤버십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신경 쓰면 충성 고객이 계속 정대되고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 충성 고객은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멤버십을 강화하는 전략 이 두 가지의 그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고민은 인구 절벽 시대에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강화될 거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비 인구가 줄어들면 구매력도 줄어들고 시장 자체도 위축이 될 텐데 유통업체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중장기적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존 전략 과연 어떻게 짜야 할까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돼 가지고 신생아들이 굉장히 옛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가 유모차를 100개를 팔았는데 지금 50개밖에 못 파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모차의 가격을 2배로 올릴 수 있으면은 아마 매출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급화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히 상품을 팔던 거에서 상품 플러스 서비스 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좀 더 증대시키는 그렇게 여러 가지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그 발표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 쉐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우리 기업을 생각하는 정도가 더 깊어지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구매하는 횟수나 또는 더 고급 브랜드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숫자는 줄어들어도 전과 동일한 볼륨을 또는 매출을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적인 전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고객을 더 잘 분석하고 고객에게 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제품뿐만 아니라 또 그 제품에 연관된 서비스까지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국내 소비 심리가 이제 점점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중국과 관련된 유통 부문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다시 이 엔데믹이 오긴 했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또는 기업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거나 하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놨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본격화된다면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 상황이 기대보다 좀 미진합니다. 미진하고 사실 뭐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좀 이렇게 구체적이다라는 평가까지는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앞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회복이 됐을 때는 분명 이제 수혜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면세점 같은 채널이겠죠. 그리고 뭐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면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오리온이나 뭐 삼양식품, 식품 회사들도 또 진출해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기가 올라올 때는 어쨌든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한국산 제품들의 약간 선호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뭐 그 두 번째 세션에서도 조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제한적인 조금 수혜를 현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같은 식품 회사들은 비교적 아직까지는 뭐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성과들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 클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좀 제한적인 수혜가 있을 것 같고 면세점은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중국도 이제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여행에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뭐 쇼핑 이런 쪽에 조금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더 포커스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결국 이 유통 분야에서도 앞에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경기가 부양돼서 중국의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엔데믹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이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할인점의 경우에 판관비 상승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할인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인점이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도전자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예전에는 도전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도전자의 자세로 저는 임해야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쿠팡에게 뭐 각종 실적 지표에서 많이 이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을 해서 사실 승리하는 게 굉장히 이제 버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이제 핵심을 좀 집중을 해보면, 결국 할인점이든 어떤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저는 이제 가격 경쟁력과 상품 차별화, 뭐 혹은 서비스 차별화 능력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사실 할인점이 이제 코스트 리더십을 모든 품목에서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 상품 위주로 어떤 이제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 그런 스코프를 좀 줄이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냥 고객이 어떤 트래픽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 위주로 조금 그 코스트 리더십 아이템을 좀 줄여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포 측면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것은 이제 부진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중기적으로 부진점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바꿔 말하면 할인점 채널의 어떤 우리나라 영토의 밀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채널이 해줄 수 없는, 오프라인 채널이 해줄 수 있는 것에 조금 집중한 어떤 MD 구성이나 서비스가 좀 나와줘야 제 생각에는 그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좀 반사수혜를 누리면서 업황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스 리더십을 가져가는 상품군을 조금 핵심 위주로 좁히는 거, 그리고 어떤 부진점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좀 MD를 구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네요. 할인점의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결국은 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가진 기업들은 최대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상준 위원님은 지금 이 증권회사에서 분석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유통산업이 빨리 좋아질 거다 해서 저도 좀 주식을 사놓은 데가 있는데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통산업이 이제 엔데믹이 되면 좋아진다 해서 올 초부터 선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사실 투자에 대한 조언이라는 게 항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10개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추천했다고 했을 때 그 10개 종목이 뭐 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없고요. 근데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평가들은 이제 좀 쏠림 현상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재, 뭐 유통회사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 소외가 좀 끝났을 때 다시 좀 상대적으로 높은 반등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저는 이제 두 가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들, 해외로의 확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꾸준한 성장을 누리면서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좀 베이스를 만들 거라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앞서 뭐 나왔던 얘기들처럼 뭐 이제 출산율 저하나 어떤 인구의 고령화 이런 문제 때문에 내수 소비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프리미엄 혹은 이제 고가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방어력을 가지고 확장성을 좀 국내 내수 소비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잘 주목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유통기업 중에서 이제 반등이 된다면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 첫 번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급 생산이 가능한 기업에 주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유통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그리고 그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분 전문가들께서 워낙 잘 정리된 발표를 해주셨고 또 Q&A 시간에 답변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저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가 오기는 했지만 유통 분야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신냉전, 그리고 새로운 거시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이 유통산업을 새로운 길로 가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진전 그리고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적극적인 활용들이 비용 구조를 더 낮추는 혁신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개인이나 그리고 개별 기업이 정확히 전망하거나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벨은 오늘처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도 우리가 리스크 요인들을 미리 잘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 더벨 유통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